근데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각 신도시별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슬럼화되는 수순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은 1기 신도시였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주요 핵심 요지의 경우 정책 변수보다는 수요 공급의 변수가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이 잡힌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정책이 장기 집값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반면에 소위 경기도 변두리라고 불리는 지역은 자체적인 수요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얘기할 1기 신도시는 묶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는 분당이라는 탈경기도급 신도시도 있는 반면에 일산이나 삼봉 같은 경기도 변두리급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각 1기 신도시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 기획된 신도시로 빠른 경우에는 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늦어도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입주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연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최대 15년 정도 후에는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는 연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진행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이미 각 도시마다 시장성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죠. 근데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각 신도시별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슬럼화되는 수순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왜 이번 총선 결과가 중요했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한 해에 몇십만 명씩 줄어드는 대규모 인구 충격이 오는 2030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도정법이라고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신도시 공급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도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고쳐서 쓰자는 계산이었죠. 이런 바탕 아래서 제가 항상 3기 신도시는 인서울 재건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되면 시장은 최소 2020년대 내내 3기 신도시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3기 신도시와 입지가 겹치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도시 정비사업 진행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각각의 1기 신도시가 이번 총선 결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오버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도시는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삼본 총 5개 도시이며 각 도시별로 평당가로 레이팅을 매겨보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그은 선입니다. 선의 의미는 빨간색은 재건축, 초록색은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의 의미는 이 정도 선을 넘어야 사업성이 생기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가 진행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 가능한 선이 충분히 내려갔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살아나려면 크게 둘 중 하나만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평당 가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도시 정비 사업을 밀어주게 되면 재건축 리모델링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신도시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입니다. 분당은 우리가 분당구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이런 요소와 상관없이
재건축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곳들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살펴보면 순회, 정자, 서현, 임해 여기까지는 대체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돌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지역 안에서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솔주공 5단지 같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쭉 버티기만 하면은 사업성 나올 만한 아파트 많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아직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학군이나 직주 근접 같은 실거주 여건을 보고 들어가라고 제가 분당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탑, 금곡, 분당, 구미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 독보적이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해결책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슬럼화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당의 경우 바로 옆 신도시인 판교에도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GTX A 노선이 공사 중이며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입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촌입니다. 평촌의 경우 평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4호선 평촌과 범계역 근처로 구축 아파트들이 있고 평촌의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호계나 내손동, 포일동 쪽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지역이 외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촌의 경우에는 학군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평촌은 학군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 들어오는 지역에 비해서 구축의 입지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레벨으로만 학군이 유지된다면 평촌 메인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도 옥석을 좀 가리긴 해야겠지만 재건축이 되는 곳도 소수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산입니다. 일산의 경우 리모델링도 재건축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가 일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산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는 곳은 일부 있을 거라고 봐요. 일산이란 곳은 크게 세 곳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산이라고 하지 않고 고양이라고 하는 덕양구 쪽이에요. 이쪽으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경의선을 기준으로 경의선 아래쪽을 일산 신도시, 북쪽을 구일산이라고 합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GTX A 노선이 들어옵니다. 소위 우리가 구일산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아파트 가격이 정말 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GTX 킨텍스역이 생기는 위쪽으로 근접해 있는 단지들은 어느 정도 소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평당 가격 상승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일산의 경우 신도시 우측으로 대곡 역세권이 개발되고 덕양구 쪽에 창릉 신도시가 개발이 진행되면 직접적인 대규모 공급이 들어옵니다. 일산 사람들은 창릉이 들어와도 GTX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주장하는데 거기까진 100번 양보해서 맞는 얘기라고 쳐도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엔 GTX도 들어오고 신축 아파트도 들어옵니다. 대곡이 모든 부분에서 일산의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산에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오름폭이 평당 가격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성이 나올 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이에요. 일산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만한 게 다른 신도시에 비해 낮은 용적률이나 혹은 정책적 지원인데요. 이 부분마저 없다면 일산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동 신도시입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되게 빽빽하게 지은 감이 있고 가격도 애매하기 때문에 재건축 쪽으로 가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신축의 가격을 보면 지가가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리모델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계양 신도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중동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만족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2030년대로 접어들면 이때부터는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분 신도시입니다. 3분 신도시의 경우도 중동 신도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하이어스가 30평대가 대략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지가가 유지되고 리모델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유의미하다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중동과 마찬가지로 2030년이 지나버리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가 중동에 비해 그나마 나은 건 중동의 경우 인접한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오지만 여기는 인접해 들어오는 신도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가의 상승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큰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빼먹는 게 바로 정책의 전환입니다. 1기 신도시는 약 200만 호를 목표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꽤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중에 1기 신도시를 구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비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법안이 나온다고 하기도 어려운 게 결국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업에 필요한 허들을 낮춰줘가지고 사업 임계점을 넘겨야 되는데 2030년 이후 인구 구조를 보면 사실상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사업 임계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30년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런 시기가 오는 게 뻔히 보이고 있고 이런 시점이 올수록 비인기 지역과 인기 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런 시점이 오면 정비 사업을 통한 기대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임계점이 점점 높아지고 정책적 지원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사업성이 맞아야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맞으면은 아무리 정책적 지원을 해도 진행이 힘든 거죠. 그게 가끔 우리가 다큐에서 보는 일본의 몰락한 신도시 이런 곳이고요.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1기 신도시 중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인 지금부터 약 10년이 분당과 평촌을 제외한 1기 신도시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 내에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이나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1기 신도시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이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1기 신도시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포인트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분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이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1기 신도시의 운명을 갈랐다고 보는 겁니다.